여러분, 역사상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뭔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밥그릇을 건 싸움입니다. 1984년 영국에서는 수만 명의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광부들의 머리를 깨뜨렸고, 피투성이 폭동 끝에야 철의 여인 대처가 노조를 꺾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울산에서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파업의 대명사였던 10만 강성 노조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조용히 증발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해고도 법정 싸움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거대한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본공장. 새벽 5시 반, 예전 같으면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굉금을 내며 정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시간입니다.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이고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투박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라인으로 향하던 그 익숙한 풍경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정문 앞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조용히 지나갈 뿐 사람의 고함 소리도 쇳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족관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분명 무언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 양옆으로 수백 명의 노동자가 빼곡히 서서 용접 불꽃을 튀기던 자리. 지금 그 자리에는 하얀 로봇 팔들이 발레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6,000톤짜리 초대형 프레스기가 쾅 하고 내려앉으면 예전에는 60개의 부품을 용접공들이 땀 흘려 붙여야 했던 차체 하부가 단 한 번의 압착으로 통째로 찍혀 나옵니다. 마치 와플 기계에서 와플이 구워져 나오듯이 말이죠. 10년 전만 해도 이 공장에는 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파업 시즌이 되면 붉은 머리띠를 두른 인파가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확성기에서는 투쟁가가 울려 퍼졌죠.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현대차 파업은 저녁 뉴스의 단골 메뉴였고, 정치인들은 노조위원장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그 위상은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옹성이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퇴직으로 공장을 떠난 노동자만 3,200명,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신입사원은 단 120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080개의 의자는 그냥 치워졌어요. 아무도 앉지 않을 의자니까요. 노조는 알고 있습니다. 싸울 상대가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사측이 을이었어요. 파업 한 번이면 하루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니 협상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미소만 짓고 있어요.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강성 노조원들이 하나둘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그저 시간이라는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면 싸움이 붙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가 된 집부터 조용히 문을 허물고 벽돌로 막아버리면 싸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로망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사람이 사라지는 유령 공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10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13년 미국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라는 사내가 인류 역사를 바꿀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동차? 아닙니다. 바로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계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을 12시간에서 단 93분으로 줄여버렸어요. 공장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됐고, 포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노동자에게 상상도 못한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왜냐고요?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외길 차선을 떠올려 보세요. 앞차가 멈추면 뒷차도 멈춰야 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딱 그 구조입니다. 라인 위에 노동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오늘은 일 안 해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체 공장이 올스톱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936년 미국 플린트의 GM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44 일간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사측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경찰을 투입하면 기계가 부서지고 기다리자니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날아갔으니까요. 결국 GM은 백기를 들었고 이 승리는 전 세계 노동운동의 교과서가 됩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1987년 대한민국. 6월 민주항쟁의 함성이 차에 가시기도 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봉기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미국 선배들이 발견한 바로 그것, 컨베이어 벨트의 약점이었습니다. 파업 첫날 공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하루 손실 300억 원. 사측은 사흘 만에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노동자들은 폭발적인 임금 인상을 쟁취합니다. 이후 37년간 이 공식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오면 파업이 오고 파업이 오면 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고 수당에 복리후생이 더해지고 거기에 성과급까지 얹어지면서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어느새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졸 신입사원보다 고졸 생산직이 더 많이 버는 신기한 나라.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컨베이어 벨트라는 요새 안에서 노동자들은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새가 함정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그 성벽이 결국 자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측은 30년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아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무기라면 그 벨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2020년대 들어 울산 공장에는 이상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컨베이어 벨트가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 바퀴 달린 무인 로봇들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셀 방식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 컨베이어 벨트 공장은 외길 고속도로였습니다. 모든 차가 한 줄로 달려야 하니 앞차가 서면 꼼짝없이 다 서야 했죠. 그런데 셀 방식은 이걸 넓은 광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공장 바닥에 자석처럼 붙었다 떨어지는 무인 운반 로봇이 수백 대 돌아다닙니다. 차체는 이 로봇 위에 올려져서 필요한 작업 공간, 그러니까 셀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용접이 필요하면 용접 셀로, 도장이 필요하면 도장 셀로, 마치 카페에서 주문번호 불리면 직접 가서 음료 받아오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만약 3번 셀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셀들은 계속 돌아갑니다. 외길이 아니라 광장이니까요. 노동자 한 명이 팔짱 껴도 그냥 그 셀만 건너뛰면 됩니다. 파업의 핵심 무기였던 연쇄 정지가 더 이상 안 통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혁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꺼내든 카드, 바로 기가 캐스팅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와플 기계예요. 예전에는 자동차 뒤쪽 하부를 만들려면 70개가 넘는 작은 철판을 용접공들이 하나하나 붙여야 했습니다. 레고 블록을 본드로 조립하듯이 말이죠. 숙련공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캐스팅은 6,000톤짜리 프레스로 알루미늄 용액을 틀에 부어 단 한 번에 찍어냅니다. 1분도 안 걸려요. 70개 부품이 하나로 퉁쳐지니 용접 로봇도 필요 없고 당연히 용접공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서는 이 기술로 차체 조립 인원의 70%를 날려버렸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이 기술에 뛰어들었죠. 울산 공장에 6,000통읍 기가프레스가 들어온 건 2024년 말이었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쾅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실 그건 용접공 일자리가 압착되어 납작해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자리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기서 사측의 가장 치밀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대처 총리처럼 경찰을 부르거나 레이건 대통령처럼 대량 해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 됐거든요.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령은 이미 52세를 넘어섰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전체 인원의 40%가 정년을 맞이합니다. 사측은 매년 퇴직자의 10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있어요. 세입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전세망이 된 집부터 조용히 문을 잠그고 벽돌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소송 한 건 없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노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싸울 적이 없다는 것을. 해고 통보가 없으니 소송도 못하고 파업을 해도 셀은 돌아가고 그냥 시간이 자신들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노조가 여기까지 밀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오랫동안 이겼기 때문이에요. 승리에 취한 나머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놓쳐버린 겁니다. 2019년 봄 현대차 노조회의실, 한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엔진이 사라집니다. 엔진 부품 만들던 사람들, 재교육 프로그램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전기차? 그거 보조금 끊기면 끝이야. 엔진 없는 차가 무슨 차야. 안건은 그날 부결됐습니다. 같은 해 회사 측이 제안한 주사일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 이것도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유연 근무는 결국 쪼개기 근무로 갈 거다. 정규직 자리 줄이려는 꼼수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직성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조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것.
신규 채용을 막고 현재 인원의 기득권을 굳히는데 모든 협상력을 쏟아부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소화, 외부 인력 유입 차단. 2020년대 초반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었지만 실제로 뽑힌 건 연간 수백 명뿐이었습니다. 좁디좁은 바늘구멍이었죠. 그 바늘구멍을 노조 간부 자녀들이 먼저 통과한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부자 세습,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성벽 안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성벽 밖의 목소리니까요. 그러는 동안 성벽 밖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대차의 10배를 돌파합니다. 중국 BYD는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를 쏟아내며 가격 파괴를 시작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없어요. 내연기관차의 3만 개 부품 중 1만 개가 증발하는 겁니다. 부품이 사라지면 그 부품을 만들던 손도 필요 없어지죠. 현대차 울산 공장의 엔진 라인, 변속기 라인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미래가 이미 그때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9.1%, 2023년 5.3%. 성과급은 기본이었고 복지 혜택은 해마다 두꺼워졌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성벽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1912년 4월 14일 밤 빙산을 향해 돌진하던 타이타닉호의 1등석 식당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빙산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신입사원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제조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신형 모델이 등장한 건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물건이 흩어진 창고를 걸어다니며 박스를 집어 선반에 꽂고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끼워뒀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요. 시키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다음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 공장 로봇은 팔만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 도장 로봇 같은 것들이요. 이 친구들은 정해진 위치에 고정되어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해요. 똑똑하지만 움직일 줄 모르는 팔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로봇과 로봇 사이를 오가며 부품을 나르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뇌까지 있어요.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공장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연결고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인간 노동자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격은요. 2025년 현재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약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풀옵션 소나타 한 대 값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24시간 일합니다. 밥 안 먹어요. 화장실 안 가요. 파업 당연히 없죠. 육아휴직도, 정년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전기료와 5년에 한 번 부품 교체비만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생산직 노동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연간 인건비는 평균 1억 2천만 원입니다. 로봇 한 대의 연간 유지비는 1천만 원이 안 돼요. 12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노동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2020년에요. 1조 원을 들여서. 그때는 다들 비싼 장난감 샀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장난감이 아니라 미래 공장의 설계도를 산 거였던 겁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 울산 공장에는 시범 운영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50대 이상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물류 운반과 단순 조립 보조 정도만 맡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의 30%를 휴머노이드가 담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30%면 현재 인원 기준으로 1만 5천 개의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강철 노동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편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첫 번째 반론입니다. 이건 결국 자본의 횡포 아닌가?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린다? 기업이 이윤만조차 사람을 헌신짝처럼 내치는 건 너무 잔혹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일리가 있어요. 1987년부터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공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을 시작했고 중국 BYD는 인건비가 한국의 5분의 1인 노동력으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로봇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 회사 자체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증발할 수 있다는 벼랑 끝에 공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섬세한 손끝 감각은 대체 못한다. 자동차 조립에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데 기계가 어떻게 그걸 따라와? 이것도 3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즘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탑재되는 촉각 센서는 사람 손가락보다 100배 이상 민감합니다. 힘 조절도 그램 단위로 가능하고요. 오히려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 미세한 떨림이 생기지만 로봇은 언제나 같은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이미 로봇이 0.1mm 오차의 정밀 조립을 수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은요. 좋아, 공장 노동자가 줄어든다 치자. 그러면 차는 누가 사나? 일자리 없으면 소비도 없고 소비 없으면 결국 기업도 망하는 거 아닌가? 가장 본질적인 반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헨리 포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업계 표준의 2배를 임금으로 줬죠. 내 노동자들이 내 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기업들은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 시장이 줄어들면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중산층이 살 수 없는 가격이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로 소유 대신 이용을 팔면 되고요. 로봇으로 생산비를 확 낮추면 차값도 낮아지니까 저소득층도 구매할 수 있다는 논리죠. 물론 이 논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장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당장 내년, 아니 다음 분기의 실적이 문제니까요. 결국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와 노동의 가치가 100년간 이어온 동맹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의 최전선이 바로 지금 울산입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넓혀보죠.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그 나비 효과를 짚어볼게요. 먼저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흔들립니다. 울산 인구의 약 15%가 현대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본 공장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 협력업체, 식당, 노래방, 학원, 부동산까지 현대차 정문 앞 현대로라 불리는 번화계는 이미 빈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3,000명이 빠지면 그들이 먹던 밥집, 마시던 술집, 아이들 보내던 학원이 함께 쓰러지는 겁니다. 지역 경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의 지형이 바뀝니다. 현대차 노조는 단순한 기업 노조가 아니에요.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의 상징이자 최전선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노조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노조들의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자동차 부품사, 조선소, 철강 공장의 노동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불길이 블루칼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챗GPT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AI가 시 쓰고 그림 그리는 건 신기하네. 근데 진짜 일자리는 못 뺏겠지. 그랬죠.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법률 사무소들은 AI 리서치 도구를 도입하며 신입 변호사 T5를 축소했고요. 광고회사에서는 카피라이터 대신 AI가 초안을 씁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용접공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미 사무실 책상 위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넥타이 매고 에어컨 바람 맞으며 일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경영학과, 법학과, 회계학과를 다니는 청년들, 10년 뒤 그들의 일자리는 과연 존재할까요? 현대차 용접공의 아들이 아버지처럼 공장에 취직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처럼 판사의 딸이 판사가 되는 것도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잔혹하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조와 회사가 누가 더 좋은 구명조끼를 입을지 싸우는 동안 배는 이미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선장과 일 등 항해사는 이미 헬기를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동화와 AI로 무장한 자본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렇다면 갑판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현대차 노조의 이야기는 귀족 노조의 쌤통으로 소비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1억 연봉 받던 사람들 일자리 줄어드니까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자본과 인공지능이 손을 잡았을 때 인간의 노동 가치가 어떻게 증발하는가를 보여주는 인류사적 첫 번째 예고편이에요. 오늘은 현대차 용접공이지만 내일은 내 자녀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넥타이에 불이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혁명은 늘 고통과 함께 왔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방적기가 도입됐을 때 수공업자들은 기계를 부셨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린 이 저항은 결국 실패했죠. 기계를 부수는 것으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인류는 답을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밀려난 수공업자의 자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교육이 보편화됐고 노동법이 생겼고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재정의한 거죠. 2026년의 울산은 100년 전 영국 맨체스터와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가 지금은 5년, 아니 3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적응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봇이 만든 물건을 인간이 살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AI가 판단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성벽을 높이 쌓아 변화를 막으면 결국 그 성벽에 갇혀 도태된다는 것. 이것이 2026년 울산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 아닐까요? 100년 전 헨리 포드가 발명한 컨베이어 벨트는 노동자에게 무기를 쥐어줬지만 100년이 지나 그 벨트는 스스로를 대체할 가장 완벽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변화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자비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선 강철 노동자의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